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 2에서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사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세넨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에서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의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KF-21 미납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머물면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번의 독촉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최근 엄청난 전투기들을 사들였습니다. 마치 한국을 농락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방문에는 한국에 큰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 일주일 전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 38조 투자 유치 확약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한국 무기를 쇼핑한다고 할 만큼 KF-21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UAE가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유수의 매체들은 UAE 측이 이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UAE의 방산획득 기관인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부문 국영기업인 PGG그룹 역시 KAI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장이 인리를 방문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UAE의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UAE가 추가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 KF-21에 굉장히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UAE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5세대 전투기 개발도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스텔스기를 갖고자 하는 UAE에게 한국의 KF-21은 절실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KF-21을 만들 때 수출형으로 만들었고 스텔스 기능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KF-21 개발지는 항공기는 초창기 설계 개념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중간에 개발하다 이것저것 붙이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KF-21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KF-21도 무장 능력 때문에 4.5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형상 자체는 이미 5세대 스텔스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KF-21은 F4와 F5 또는 KF-16을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15K까지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보다는 무장 능력이 우선시됐고
애초부터 스텔스기 용도로 개발한 전투기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블록2에서는 공대지 능력을 갖추고 블록3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블록3에 F-35보다 한 세대 향상된 스텔스 기술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서유럽이나 중국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나노 공획구조 고분자 기반 경량 고성능 스텔스 재료 기술입니다. 이것은 F-35에 적용된 RAM 레이더 흡수 페인트과 RAS 레이더 흡수 구조제의 높은 중량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 공획구조 고분자 기반의 스텔스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로운 레이더 흡수 페인트 RAM는 우레탄 계열의 도료 페인트를 기반으로 여기에 나노 공획 고분자 유전 손실 재료 쉽게 설명해 전기가 흐르는 플라스틱 소재와 자성 손실 재료 레이더 팔을 열로 바꾸는데 사용을 잘 섞어서 최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텔스기의 무게를 크게 줄여 무장 탑재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 3형에서는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적용과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구현으로 6세대 전투기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플랜이 UAE와 폴란드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떨쳐내고 KF-21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에서 22일까지 국내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3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35개국 550개사가 참가해 지난 2021년 28개국 440개 업체에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UAE 대통령도 이번에 방한에 아덱스에 참가하여 국산 무기와 업체 부스를 둘러볼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형 계약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 한국의 2차 방산 계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닫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방산업체 HSW가 중국에게 매각한 공장을 되찾아왔습니다. 중국 회사 리우공은 세계 최대 건설 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폴란드에게는 최고의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HSW는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제철소 공장을 이 회사에게 팔았지만 최근 이 건물과 기계뿐만 아니라 550명이 넘는 직원까지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현재 연간 5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크랩 주포의 생산량을 100대로 늘리고 또한 보병 전투 차량과 박격포, 천무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게서 도입한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하니까 이제는 중국 회사에게 공장을 비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폴란드 정부가 예산을 넘어 국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방산 2차 계약을 하면서 대출 한도 때문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십억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기금 재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은행에게 대출 금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접고 이제는 자신들이 기금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렇게 한국산 무기 도입과 생산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지난달 28일 특이한 수정을 거친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발견됨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가미카제 드론에 맞서 폴란드 크랩 곡사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진에서 보이듯이 포탑을 보호하도록 강철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크랩 자주포가 전장에서 맹활약을 하자 러시아군의 최우선 표적 중 하나가 되었는데 러시아군은 오로지 크랩 자주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크랩 자주포로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군 히트작으로 언급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칭찬하고 있고 폴란드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크랩 자주포가 전선의 상황을 변화시켰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인들이 크랩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라는 소제목을 달고 크랩 자주포는 개별 러시아 부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체 박격포 정착지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가능한 발사 거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들은 놀라운 기동성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무게는 거의 50톤에 달하지만 최대 속도는 60km/h, 주행거리는 최대 400km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주포가 행군 위치에서 전투 위치로 전환되는데 약 30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확성, 놀라운 기동성은 K9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아덱스 2023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군비 증강의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대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의 새로운 방산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엄청난 희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우리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 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회의는 사우디가 먼저 우리에게 요청해 성사된 만큼 한국의 주력 무기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우디의 행보를 두고 폴란드를 뛰어넘을 100조 원대 방산 잭팟이 터질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에도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당시에 사우디는 특히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이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만약 사우디가 천궁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UAE가 사들였던 수출 물량의 3배에 달할 거라고 내다봤었습니다. 그만큼 UAE에 이어 사우디 역시 미 패트리언 미사일에 버금가는 천궁을 진작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천궁이의 높은 기술력은 테스트와 대규모 수출 성과로 입증되고 있는데 작년에 UAE에서 실시한 시험 발사 결과 명중률 100%를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사우디가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접촉하려 하자 기존에 협력하려던 프랑스와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최대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한국으로 기울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상위 10개국에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 등 걸프만 4개 국가가 꾸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게만 총 86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의 해외 무기 수출액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사우디는 작년에 중국과 다목적 드론을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했고 UAE 역시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고등훈련기 48대를 전격 수입하는 등 밀월관계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군사력의 강력한 비호 아래 오일머니를 빠르게 확장해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감산 문제로 미국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런 상황마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성능 좋은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던 사우디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무기를 샀다 낭패를 보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터뜨리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한 겁니다. 사실 앞서 2019년 빈살만 왕세자는 ADD 국방연구소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K2를 둘러보며 한국의 놀라운 무기체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우디는 한국의 방산 분야를 롤모델로 삼고 양국 간 공동으로 무기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길 희망하는 등 한국 방산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며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부터 이어진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사우디가 중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요. 사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은 물론 미국 무기 기반으로 제작돼 있어 사우디가 구입했던 미국산 무기와 호환할 수 있는 등 중국 말고 한국으로 기우는 게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사우디의 K 전차 대량 도입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중국에선 돈줄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에서도 사우디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 의사를 밝혀왔던 사우디가 갑자기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충격적인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프랑스 일간 라트리뷴에 따르면 앞서 사우디는 미국산 전투기 대안으로 라팔 전투기 100에서 2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라팔 CEO가 지금 당장 구매해도 14년 뒤에나 1대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쇼킹한 사실을 전해오면서 사우디의 결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상황이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우디가 양산 단계에 돌입한 후 블로기와 스텔스기 개량 사업까지 진행할 KF-21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특히나 최근 KF-21의 순조로운 개발 소식 또한 사우디의 발걸음을 더욱더 쉽게 한국으로 돌릴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첫 비행에 성공하는 등 국산 전투기 개발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4월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전투기의 위용을 갖췄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6년부터 120대를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으로 앞서 라팔 CEO가 밝힌 계획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빠른 일정입니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생산 능력은 한 달에 1대꼴로 앞서 라팔 CEO는 작년에 그리스, 인도, 카타르에 13대의 납품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12대의 생산이 계획돼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생산 능력으로는 라팔이 사우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심지어 라팔은 현지 생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F-21은 베이비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똑 닮았는데 앞으로 개발될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할 다이아몬드 2형을 적용할 예정이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KAI 강구영 사장이 2030년쯤엔 KF-21과 경쟁을 논할 다른 기종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을 정도로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조만간 사우디에서 KF-21 수주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사우디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엄청나게 주목받는 국가로 떠오르는 등 날이 가면 갈수록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데 이어 LIGNX-1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공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군이 작년 10월에 도입한 신형 고속 초계정 FPV 2200 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비공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2016년에 개발한 2.75인치 유도 로켓으로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한 천무도 예멘 접경지역 부대에 실전 배치했는데요. 앞서 한화는 사우디와 약 1조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17년 UAE와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 천무의 대규모 수출이 사우디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렇듯 사우디와 국내 방산업체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에도 한화와 LIGNX-1, 현대로템 등과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중동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버전의 KE 대량 구매가 기대된다는데요. 작년에 수주 잭팟을 터뜨린 폴란드도 대규모 방산 무기를 사들이면서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오일머니 사우디의 경우 현금으로 바로 입금 가능해 그 즉시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경우
1000대에 이르는 전차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브래들리 장갑차 등 보병 전투 장갑차 부문에 700대에 이르는 소요가 있어 수조 원의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사우디가 구매했던 중국제 PLG-45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면서 이를 K9A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1000대 가까운 자주포 물량도 우리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사우디가 추진 중인 잠수함 프로젝트까지 우리가 완전히 수주하게 되면 최대 100조 원에 이르는 진정한 대박이 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앞서 사우디 국영방송인 알 아라비아에서 K 전차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영상을 내보내면서 분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알려왔는데요. 당시 알 아라비아는 K에 대해 강력한 방어력과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을 보유했다며 저고도에서 헬리콥터를 겨냥해 사격할 수 있는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폴란드의 K 전차 도입 과정을 설명하는 등 최근의 수출 실적까지 조명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사우디에서 K 전차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로 앞서 중국산 전차를 택한 실수 등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이번에 사우디에서 K 전차의 역대급 수출 실적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사우디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여러가지 굵직한 또 다른 경제 협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 우방국이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 관계가 한층 더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사건은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레이더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 낙하 지점을 예측합니다. 이어 낙하 지점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한다고 판단하면 미사일을 쏴 요격을 시도합니다. 만일 미사일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향할 경우 요격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아끼면서 방공망을 유지하기 위한 운용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요격률이 95.6%에 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아이언돔 장비엔 요격 미사일이 20발씩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20발을 모두 발사한 이후에는 새로 미사일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마스가 아이언돔의 이런 취약점을 철저히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114단거리 이동식 발사 시스템인 라줌을 동원했습니다. 라줌은 각각의 발사 시스템에는 로켓포 5기씩이 3줄로 들어가는데 병사들이 손으로 로켓을 장착한 뒤 발사 시스템에 달린 핸들을 돌려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쏘는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이 신형 무기와 함께 작은 드론도 동원했다며 이번 공격에 다양한 신형 무기와 구형 무기가 총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은 정보전쟁에서 실패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자신들이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아이언돔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놓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준비하는 하이브리드 전이 양상을 미리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정규전은 물론 비정규전을 병행하는 기습작전을 감행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 방식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해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명중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이언돔이 짧은 시간에 비처럼 쏟아지는 로켓포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공격을 퍼부어 이스라엘의 요격에 한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어떨까요? 북한군은 하마스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대남 포격 전력을 갖췄습니다. 북한군 주력 장사정포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포방사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량과 성능,
평소 훈련 등 모든 측면에서 하마스를 압도합니다. 북한은 1000여 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이 중 최대 340문에 달하는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가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이들 포를 모두 동원할 경우 일시간에 1만 6천여 발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주로 사용하는 가삼 로켓은 직경 60cm급에 조잡하고 작은 것부터 170급의 비교적 큰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거리는 대부분이 최대 70k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다연장 로켓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수년 전 로켓에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한 240 유도 로켓까지 개발해 배치 중입니다. 하마스 로켓보다 위력이 크고 정확도도 뛰어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례처럼 북한이 단시간에 무차별적으로 대규모의 장사정포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요격체계 개발과 배치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인 지역 등의 방호시설을 확대하고 점검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하마스가 이번 공격에서 충격을 준 것은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을 혼란에 빠뜨린 뒤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을 국경 너머로 침투시킨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한 하마스는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SNS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로켓포 공격 등 전선에서 맞부딪히는 정규전 외에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그리고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심리전 등 비정규전이 함께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으로 북한이 그간 꾸준히 준비해왔던 대남 전쟁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개전 초기 다양한 공격을 진행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군사적 혼선을 유발한 뒤 상대방이 반격 포인트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현재 20만여 명의 특수작전군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하마스가 이번에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 특수부대가 활용하려는 침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글라이더라는 점입니다. 소형 군용기 NE-300대의 글라이더를 매달아 특수부대를 후방 지역에 침투시키는 비정규전 작전인데요. 한국군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동력원이 없고 목재로 만든 글라이더를 저고도로 날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2021년엔 폴란드산 PGL 계열 경비행기를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 기종 역시 글라이더를 견인할 수 있어 특수전에 적합합니다. 이들 계열 기체 일부분은 목재 또는 가죽 등으로 제작됐고 저속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번에 기습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점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철저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전으로 안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과 로켓탄의 위력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아 건물 안에 대피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전개한 것처럼 기습작전을 전개하면 상당히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아이언돔 LAMD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아이언돔 도입을 여러 차례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하는 장사정포 공격 능력이 하마스 로켓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아이언돔 도입 대신 독자 방어무기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다연장 로켓 등을 혼합해 발사하더라도 공중에서 빠르게 분석하고 선별해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체계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불리는 LAMD 로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북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조 8,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당초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2026년으로 앞당겨졌는데요. 지난해 2월 첫 시험 발사가 이뤄졌던 LAMD는 해군 국산 함정 탑재 요격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20km 떨어진 미사일 로켓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포대는
32연장 발사대 6기,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는 동시에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 130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레이더 체계도 전방에서 날아오는 물체의 ICS 값을 정확히 조사해 파악할 수 있도록 분해 능력과 탐지 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일부분만 탐지되어도 어떤 물체인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파악해 분류하고 재빨리 조준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 통신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용 통신 위성을 활용해 산악 지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고성능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해공 미사일이 한 발당 1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다수의 미어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체계로 사용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유도장치 등을 간소화해 가격을 낮춘다고 하지만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 한 발당 5천만에서 6천만 원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확인했듯 미사일이 수백 발 이상이 날아올 경우 다 요격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싼 비용으로 동시에 다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등 가성비 있는 대응 수단 개발과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서해상에서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이었습니다. 지난 8월 한국과 미국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와 미 7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소속 A-10 공격기 총 3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한미 공군의 훈련은 적이 발사한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후 적 방공 체계를 뚫고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모의 상황을 가정해 실사격 및 폭격 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갱도 진지를 타격할 장사정포 킬러 KTS-SM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T즈미는 양산 중인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특히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최북단 압록강 변까지 도달하는 사거리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무기 체계로서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I과 달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메라레스의 이동식 발사대 TEL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